자, 문법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하고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내용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높임 표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요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소단원이 뭐뭐 있냐면 높임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동이랑 피동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피동, 인용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 인용 표현이 제일 쉬워요.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용 표현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임 표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은 말 그대로 높임법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는데 자 나를 이야기할 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당연히 나는 집에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맞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로 바뀌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녀석들,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집도 댁이라고 바뀌게 되고 이가도 깨서로 바뀌게 되고 가시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주면 되는 거라서 문장에서 주어가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과 관련해서는 핵심어 키워드만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어떤 문장에서 주체 높임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요걸로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를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장에서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들이 뭐뭐뭐 있냐면 일단 주어는 명사로 실현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의 형태로 실현이 되고요. 서술어에 바뀌는 모양이 많이 나타나니까 요거에 좀 주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는 경우 있어요. 자, 전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요 관련되어 있는 문장 성분이 자,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으면 주어랑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님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주어를 높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님이라고 하는 건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전미사예요.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 님자가 들어간 문장 성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님자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은 주어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어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어는 주체 높임법으로 빼주면 되고 목적어나 부사어는 객체 높임법으로 빼주면 되는 거라 님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 주어인지 목적어나 부사어인지만 잘 판단해 주면 됩니다. 보통 주어는 이가의 주격조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이가라는 말 앞부분에 있는 명사가 님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목적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을을 요거 들어가는 거고요. 부사어는 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조사 앞에 들어가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암기할 내용 주체 높임법에서 우리가 주체는 주어를 의미하는 거니까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 주어 자리에 님자가 들어가 있으면 주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썼구나 라는 걸로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어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체언을 높이는 점에서 님 붙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격조사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격조사 이가인데 이가는 깨서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님자 다음엔 깨서예요. 그래서 이 가로 쓰이는 주격조사 자리에 깨서를 붙이게 되면 주어를 높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자리 대신 이가라고 써야 할 주격조사 자리에 깨서를 사용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간 거고 할아버지께서 댁에 가신 거죠. 그래서 깨서를 사용하면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술어를 높였으면 서술어에 주어를 높였다라는 표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 시예요. 그래서 시를 붙이게 되면 주어를 높일 수 있어요. 가다라는 말 내가 집에 가고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가시고
할아버지라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시자를 붙여가지고 가시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요건 선어말어미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냐면 어간하고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미는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종결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간과 종결 어미 사이에 이렇게 시자가 들어가는 거 있으면 주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자가 사용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시자를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다 했죠. 선생님, 계시다도 당연히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었고 시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시자 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안 돼요. 게다라는 말로 형태소 분석이 안 되죠. 이 시자가 따로 분석이 가능하려면 이 시자를 뺀 나머지가 다른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시다라는 말에서는 이 시자를 뺐을 때 가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가시다라는 말은 높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계시다라는 말은 시자를 뺐을 때 게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시자를 따로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 산어말어미 시를 분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자를 뺐을 때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지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쉽게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모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자 주체 높임 산어말음이 시자가 들어가 있네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자 뺐는데 모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자가 들어간 말이 아니라 이 모시다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특수어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시다는 주체높임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특수어휘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높임을 나타내는 사수라의 주어를 높였다는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요거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를 높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수어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무시다처럼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 있고요. 진지나 연세처럼 명사로 실현되는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진지나 연세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가 당연히 주체 높임법이니까 주어랑 관련을 맺어야겠죠. 만약 목적어나 부사어와 관련을 맺게 된다면 당연히 객체 높임법일 거예요. 그래서 특수어휘에서는 요걸 기억하세요. 서술어로 쓰는 애들이 있고요. 명사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서술어로 쓰는 애들은 자, 어떤 단어에서 시자가 들어가 있어도 이 시자를 뺐을 때 말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수어휘로 본다. 게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객체높임법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이 명사는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었을 때에만 주체높임법을 사용하는 특수어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미사 님자 들어가게 되면 주어 높일 수 있어요. 단, 이 님자가 문장 성분 안에서 주어 자리에 와줘야 돼요. 만약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온다면 이 님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높임법이 아니라 객체 높임법으로 빼줘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죠. 이 이가라는 주격조사는 깨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조사가 들어가 있으면 주체높임법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깨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주체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간과 종결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시자도 분석을 해가지고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시자를 붙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시자를 찾을 수 없다면 주어를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은 사용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수어휘가 있어요. 이 특수어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님자 붙이는 거랑 똑같이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는 명사에서 특수어휘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객체높임법에서 설명하겠지만 객체높임법에서 사용하는 특수어휘가 4개 있는데 이 4개 빼고 나머지는 다 주체높임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하기는 쉽습니다. 4개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가 객체높임법으로 사용되니까 그거 구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님자 들어가면 그 님이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으면 주체높임법.
깨서 들어가 있으면 100% 주체 높임법 쓴 거예요. 그다음에 주격조사 2가 대신 깨서 쓴 거고, 선어말어미 C 분석해가지고 뺄 수 있으면 이것도 무조건 주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법. 그다음에 특수어휘 사용하는 경우는, 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이외에 특수어휘 사용돼 있으면 무조건 주체 높임법. 그다음에 연세나 진지처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을 때만 주체 높임법.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만 잘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직접 높임이고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간접 높임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건 뭐가 있냐면, 자,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는 요 특수어휘 사용할 수 없는 거 위주로만 나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니까 특수어휘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은 책이 많으십니다. 이 말 가능해요. 자, 책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요거는 소유물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면, 자,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이런 거에 해당이 되니까. 할아버지는 손이 크시다. 신체 일부죠. 손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분이 부장님의 따님이십니다. 뭐 이거는 뭐 소유물, 가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생각이 되겠고요. 그분은 아직도 귀가 밝으십니다. 귀는 신체 일부. 아저씨께서는 시계가 없으십니다. 요것은 소유물. 그분은 혈압이 높으십니다. 신체 일부. 작은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왠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좋아요.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말씀하신 그 상품은 현재 품절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비닐봉지나 종이팩은 50원인데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이신데 틀렸고, 품절이십니다 틀렸고, 나오셨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생크림은 100% 국내산 우유만 쓰입니다. 쓰였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강아지가 참 귀여우시네요가 아니라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소유물 같지만 사실 이것도 소유물에 해당이 안 되는 느낌이라, 그다음에 특수어휘 사용할 수 없죠.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압존법이 있고 가존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항상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존법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는 충분히 높임의 대상이지만 듣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억지로 낮춰주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병장과 상병과 일병이 대화를 할 때, 일병이 병장에게 이야기하면 일병 입장에서는 상병도 높임의 대상이고 병장도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병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어휘, 상병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어휘 모두 다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 병장 기준에서는 자기를 높여서 얘가 말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앞에서 상병을 높이는 건 좀 껄끄럽죠. 그래서 상병은 낮춰야 되는 거. 그럼 일병 입장에서는 병장 기준으로 병장과 관련된 건 싹 다 높여주고요. 병장 기준으로 상병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건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의 말이 해당이 되지만 억지로 낮춰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얘기해요. 압력을 가하여 낮추는 것. 압이 낮춰주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가는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땐 할아버지 기준에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 아버지, 아들 다 낮추면 되겠죠. 근데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아들이라면 아들 기준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낮춰도 상관이 없지만 듣는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낮춰야 할 대상인 아버지를 억지로 올려주는 거, 높여주는 걸 우리는 가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척은 어머니보다 촌수가 높고 손 윗사람이지만 어디 계시니? 라고 해서 듣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가존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압존법은 내가 원래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 대상인데 그걸 올리지 못하고 억지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듣는 사람이 더 높은 경우에는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런 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가존법은 반대로 자 낮춤의 대상이지만 상대방보다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억지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주체 높임법에서는 님, 께서, 시, 특수어휘, 집적 높임, 간접 높임, 앞존법, 가존법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객체 높임법으로 가볼게요. 객체 높임법도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자 문장에서의 객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목적어랑 부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의 목적어는 을을로 실현이 되니까 을을 찾아주시면 되고 부사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게 많은데 높임법과 관련되어 있는 건 에게밖에 없어요. 에게 또는 한테. 자, 요거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자, 먼저 이 객체 높임법은 체험 플러스 목적격 조사로 실현이 되고요.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로 실현되고요. 서술어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거 님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 님자예요. 님은 전미사라고 얘기했어요.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이제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님자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 님자가 어느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으면 주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와 관련이 있으면 객체 높임법이에요. 그 다음 목적어랑 관련이 있으니까 목적격 조사 높여야겠죠. 아까 주격 조사 이가를 깨서로 높이는 거랑 같은 원리로. 그런데 이 목적격 조사는 우리나라 말에 을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높임말이 없어요. 그럼 을을은 그대로 을을로 쓰는 거니까 이 객체 높임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사어와 관련해서는 에게가 있는데 이 에게는 깨로 바꾸세요. 그럼 두 번째 깨로 바꾸면 되겠죠. 아까는 이가를 깨서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에게를 깨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세트가 되니까 같이 외워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술어에 주어를 높였다는 표지로 삽잡잡이 있었는데 이거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거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었는데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도 삽잡잡이 있었는데 이건 없으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가 있고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현재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였다는 표지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근데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와 같이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진지나 연세처럼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구조가 똑같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자로 실현되니까 나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죠. 깨 나오고 들이다, 깨 나오고 들이다, 깨 나오고 들이다, 뵙다, 님, 깨 나오고 들이다, 뵙다, 그 다음에 깨, 들이다, 모시다, 님, 깨, 그 다음에 여쭙다, 그 다음에 님, 깨, 들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눈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맞추고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이거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자,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 주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법. 두 개 모두 다 구별을 해보면 님자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자, 주어 자리에 님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목적어나 부사어에 님자를 붙일 수 있어요. 이건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는 거고 이거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님자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 자리에 가면 주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가면 객체 높임법이라는 거 판단해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는 깨서로 바꾸세요. 이가는 깨서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게는 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깨서가 써 있으면 주어 높였다는 거예요. 깨가 써 있으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서가 나오면 주체 높임법, 깨가 나오면 객체 높임법이니까 요거 구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어요. 이건 삽잡잡이 있었는데 오늘날 남아있지 않으니까 굳이 지금 단원에선 배울 필요 없겠죠. 이건 나중에 중세국어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구나. 그래서 시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요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시 하나 빼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특수어휘 있어요. 여기도 특수어휘 있어요. 특수어휘는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도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 있어요. 자, 서술어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는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이거 4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4개의 여집합.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나머지가 오면 다 주체 높임법이고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얘는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되고 얘는 목적어나 부사어랑 관련을 맺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표로 정리해가지고 외우면 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직접 높임 있고 간접 높임 있고 그 다음에 앞존법 있고 가존법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앞존법, 가존법도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여기 써 있는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나오는 거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 듣는 이, 청자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청자.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할 땐 반말하고 그다음에 손 윗사람인 사람에게 말할 땐 존댓말 쓰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상대 높임법입니다. 이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근데 이 종결 어미도 무슨 종결 어미를 통해 어말 어미 중에서 종결 어미인데 종결 어미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평범하게 진설하면 평서문,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의문문, 그 다음에 명령하면 명령문, 함께 요청하면 청유문, 그 다음에 감탄문. 이렇게 해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은 요 표 암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요게 만들어지는 건 상대 높임법이 기본적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라서 종결 어미에 의한 실현 방법이기 때문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요 표 5개가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표 암기하시고요.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가 있어요.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4개로 쪼개지는데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거, 제일 높이는 거,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하게 높이는 건 예사 높임, 하우체가 있고요. 보통 시자 같이 붙이죠. 그 다음에 평범하게 낮추는 예사 낮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야기할 때 약간 낮추는 느낌,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서 반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 아주 낮추는 거.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높이는 건 우리 뉴스에 나오는 말투,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투 하십시오체. 그다음에 예사로 높이는 말투,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런 것들 예사로 높이는 거라서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예사로 낮추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말하는 말투. 그다음에 이렇게 반말하는 거. 그다음에 비격식체는 2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높이는 거 한 번에 받아야 되니까 두루 높임. 낮추는 거 한 번에 받아야 되니까 두루 낮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격식체, 여기 2개가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오체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고요. 시험 전날까지는 표 암기 잘해야 돼요. 표 정확하게 암기해서 문제 맞추면 되고요. 뭐 이거 좀 자질구레하게 이거 구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잘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헤라체는 좀 외워놓으세요. 인용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니은다, 뭐뭐냐, 뭐뭐라, 뭐뭐자,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헤라차의 기본형이니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잘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상대높임법.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상대높임법이 가장 발달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죠.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상대높임법 실현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잘 안 써서 그렇지.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뭐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옵 이런 말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상대높임법을 사용하기 위한 선어말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문장의 끝맺는 종결 어미가 많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에서 담화 상황,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격식체입니다. 격식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비격식체는요. 덜 차려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런데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경우 있어요. 헤라체면 격식체인데 친한 친구 사이에서 친밀감을 드러낼 땐 있어요 이런 것 같이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하십시오와 함께 해요체도 잘 어울려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말하는 방법, 즉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발달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구할 때 좀 어려워하죠. 표현 방법들 다양하게 6개로 쪼개지니까. 격식체, 비격식체 잘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예문들의 어떤 체가 사용되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사실은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대부분 실현이 되고요.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종결 어미가 5개, 병사문,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이 있었죠. 요 5개가 쓰이니까 요 5개에 맞춰서 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그다음에 요거 2개씩 받는 거니까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높임법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거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거라서 종결어미 안 쓸 수 없죠. 문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상대 높임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쓰이는 게 상대 높임법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인용 표현, 간단하게 인용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용 표현은, 자, 인용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서 말하는 방법인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그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직접 인용.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녹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간접 인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 선생님께서 오늘 집에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내 목소리로 그냥 다 읽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집에 와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중간에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직접 인용이고요. 내가 다 풀어가지고 정리하면 간접 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엔 양옆에 큰 따옴표라고요.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게 돼요.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큰 따옴표를 하지 않고요.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라고가 아니라 고라고 바꾸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와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쓰고 있죠. 오늘 집에 오라고 오라라는 말이 명령형에다가 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게 여기 4번, 5번에 적혀 있네요. 자, 인용절에 따옴표하고요. 따옴표 양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합니다.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인용절의 종결어미 바꿔줘야 돼요. 자, 인용절의 종결어미는 뭘로 바뀌냐면 헤라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었던 헤라체 여기 있는 거 5개는 외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용의 부사격 조사는 고를 사용합니다. 시험 문제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요거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그럼 여기서 비교해야 할 거. 양옆에 뭐를 없애야 되냐면 따옴표를 없애야겠죠. 라고는 뭘로 바꿔야 돼요? 고로 바꿔야 돼요. 자, 먼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따옴표를 지운 다음에 종결어미 헤라체 방식으로 바꾸고요. 대명사 바뀌는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요령인데요.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나머진 다 쉽게 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종결 표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냐 라자 구나가 다냐 라자 구나죠. 헤라체예요, 모두 다. 그래서 모두 다 헤라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께서 집에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집에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가냐고 물어보셨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냐로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집에 갑니까? 이렇게 말했어도 집에 가냐고 물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높임 표현도 바뀌게 돼요. 상대 높임법에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었는데 헤라체로 모두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오늘 집에 가자라고 반말을 했어요. 아, 이거는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오늘 집에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시다라고 써 있는 거는 하우체 쓰고 있는 거죠. 하우체 쓰고 있는데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 말로 녹이면 선생님께서 오늘 집에 가자고로 바뀌게 되죠.
요걸로 다시 바뀌게 되니까 헤라치로 모두 다 바뀌는 거라서 높임 표현도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시간 표현도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제 기준으로 오늘은 언제냐면 어제 기준으로 오늘은 그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어제로만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바뀌어서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제 기준으로 내일은 오늘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어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말을 했던 걸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말을 하게 되면 오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바꿔주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 지시 표현도 많이 바뀌게 돼요. 이곳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곳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밑에 정리해 놨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 그는 청자와 가까운 것, 저는 둘 다 먼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 순으로 외우세요. 이는 화자와 가까운 거, 그는 청자와 가까운 거, 저는 둘 다 먼 거. 이렇게 외워줘야겠죠. 분명히 여기서도 이곳으로 말했으니까 당연히 그곳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곳은 말하는 사람과 가깝고 청자에게는 먼 거니까 청자에게 가까운 걸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청자 입장에서는 먼 곳이 되니까 그곳이라고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도 바뀌어요. 여기 보면 성민이는 나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민이는 자기가라고 얘기했죠. 말하는 사람이 성민이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로 바뀌게 되니까 자기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는 것만 시험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변화량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첫 번째, 양옆에 요거를 제거하세요. 두 번째, 라고는 고로 바꾸세요. 세 번째, 시간 표현 주의하세요. 네 번째, 지시 표현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높임 표현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지고 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맥락 맞춰가지고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용 표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시제는 자, 시간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시제랑 동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있고요. 동작상이 있어요. 자, 시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죠. 말하는 시점, 발화시.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 사건시라고 얘기하죠. 발화시랑 사건시의 관계, 선후관계,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시제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겠죠. 동작상은 두 가지 있었죠. 자, 쭉 이어지면 진행상, 그 다음에 딱 끝나면 완료상.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시제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행상은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요거 과거, 요거 현재 이렇게 가면 요거 미래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완료, 이렇게 가면 진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시제란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제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거, 사건이 일어나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 그거는 현재,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건은 5시간 정도 후에 일어나면 이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동작상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시제를 먼저 이야기한 거고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으니까 이 5가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작상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름 속이니까 이제 이게 선이 되겠죠. 라인이 될 건데, 지속되는 경우 진행상,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건 완료상. 그래서 두 가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진행상이고요. 자, 대표적인 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가다 이런 것들. 동작이 끝났음을 얘기해 주는 거 완료상이고요. 대표적인 게 있다, 뭐뭐에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진행상이겠죠.
그다음에 영준이가 의자에 앉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이고요. 앉아 있으면 동작이 끝난 거니까 완료상. 그다음에 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진행이겠죠. 물 들어 간다 하면 진행이에요. 근데 물 들어 있다라고 하면 짠 하고 끝난 거니까 완료상. 물 들어 버린 것도 완료상. 철수도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짠 하고 보여주는 그 상태 나타내는 거니까 완료상.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면 갈아입었다 짠 하고 끝난 거니까 완료상.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니까 진행상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말라간다 진행상, 가고 있다 진행상, 그리고 있다 진행상, 엎드려 버린 건 완료상. 뭐뭐 버리다는 뭐 여지없이 무조건 완료상이에요. 그다음에 빨래가 벌써 마르고 있다 이거 진행이겠죠. 다가온다 진행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은 완료상이 있고 진행상이 있는데 완료상은 약간 형용사 느낌. 그다음에 진행상은 동사 느낌이 좀 강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항수로 맞춰줘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다음 페이지에 미래 시제 있는데 요거 선어말 어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과거 시제가 있고요. 현재 시제가 있고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3개 기억해야 되고요. 현재 시제 1개 기억해야 되고요. 미래 시제 2개 기억해야 돼요. 자, 과거 시제 3개 기억해야 할 거 뭐뭐 있냐면 단순 과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와의 단절 그 다음에 과거 회상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은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는 거라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몰라요.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 또 용법이 뭐가 있었냐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미래에 불보듯 뻔한 이야기를 할 때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경우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와의 단절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요거 두 가지 비교해야겠죠. 그다음에 더는 과거 회상으로 1인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건 과거 시제는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엇, 엇, 얻, 세 가지가 있다. 엇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단순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엇은 현재와의 단절로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1인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요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현재 시제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는을 붙이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엔 니은을 붙여요. 그리고 형용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 개지만 용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는하고 니은 이런 거 붙는 건 동사에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는, 니은은 동사에만 붙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건 두 개가 있어요. get 그 다음에 리는 그냥 예스러운 표현으로 예언하는 말투 이런 느낌이고 성경책에 나오는 느낌이고 거의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그다음에 계산 특수용법이 있었어요. 네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꼭 풀겠다, 반드시 풀겠다 라고 하는 건 의지. 지금쯤 비가 많이 내리겠네. 추측. 그 다음에 그 문제 나도 풀 수 있겠어. 요거는 가능성 또는 능력.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완곡한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산어말 어미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은는 을던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의 쓰임이 다르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쓰임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동사의 쓰임이 다른 건 여기서는 먹은 빵 하면 과거, 먹는 중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과거, 그 다음에 예쁜 요거는 현재 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여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요건 안 만들어지고 현재니까 요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시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써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엿은 여기 들어가 있죠. 단순한 과거. 엿은 과거와의 단절 또는 과거의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와의 단절이 맞죠. 현재와의 단절 요거 맞춰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는 과거 회상하는 거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죠. 선어말어미 세 개 그대로 요약되어 있고요. 자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동사에는 과거가 여기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있었죠. 던
그래서 은, 던 들어가 있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여기는 과거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덧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어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어세 용법 중에 특수한 거,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까 설명했던 특수하지 않은 경우였고요. 미래의 명백한 사실을 얘기할 땐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둘째 동생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지난달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니까 단순 과거의 용법. 네,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아직 올해 농사 다 지은 거 아니지. 근데 미래에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진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 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요거 는, 니은, 그 다음에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면 요거 있고 요거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써 있는 거.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 니은. 는, 니은 맞죠? 여기 선어말 어미. 형용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동사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뭘 붙여야 되느냐라고 돼 있는데 는을 붙이면 되는 거죠. 형용사는 어떤 걸 붙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은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 구별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래는 아까 get하고 리 두 개 있었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민 을이 있었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의존명사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의존명사에다가 사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성어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내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get의 특수용법이 있다고 했죠. 추측, 의지, 가능성, 능력 가능성이나 능력은 같은 의미 완곡한 표현 해가지고 네 가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떠나면 저녁에 도착하겠구나. 자, get은 추측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는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이라는 말 있죠? 의지를 드러내는 말. 지금 좀 도착했겠다. 추측. 과거 사실 추측. 그 다음에 그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다. 나도 풀 수 있겠다라고 하면 가능성 능력.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완곡한 표현. 너 정말 좋았겠다. 추측. 그 일은 내가 맡겠습니다. 의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잘 파악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개념을 뽑아내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점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동 표현을 좀 잘 봐야겠네요. 피동이랑 사동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과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피동입니다. 피동은 이게 당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다. 당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먼저 능동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상황에서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행위를 당하는 사람 이런 거 나오지 않는, 당하는 대상 이런 거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 피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행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행하는 사람을 주어로 주체로 삼아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건 능동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을 주어로 만들면 이거는 피동이 되는 거예요.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하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피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당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주체로 삼으면 그거는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거라 능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은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동사의 성질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동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동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기억하라고. 문장의 맨 앞에는 항상 주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3형식, 4형식 영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어가 오겠죠. 그리고 맨 위에 우리나라 말 서술어가 끝에 와요. 그리고 여긴 서술어 맨 끝에 올 거고 피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어 있었던 녀석도 목적어가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뭐뭐에 의해, 뭐뭐에게, 뭐뭐한테 이런 식으로 부사어로 바뀌니까 이걸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주어로, 서술어는 서술어로. 자, 여기 써 있는 거. 능동문의 목적어는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그 다음에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로. 근데 서술어를 교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생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통사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만드는 건 전미사 붙이는 방법이고요. 통사적으로 만드는 건 두 덩어리로 만드는 거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생적 피동은 파생어를 만드는 거라 한 단어를 만드는 거고요. 통사적 피동은 두 단어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생어를 만들기 위해선 전미사가 필요하죠. 이힐이기 그 다음에 되다. 이 말이 모두 다 전미사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로 기억해 두시고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 개되다. 어지다도 사실은 두 덩어리인데 어지다는 특수하게 무조건 붙여쓰기만 되는 경우로 예외를 두기 때문에 어지다를 따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주어가 부사어로 되는 거 어렵지 않죠? 목적어가 주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서술어가 서술어로 바뀌는 건 자, 파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통사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파생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히, 리기, 그 다음에 되다 붙이면 돼요. 되다도 전미사예요. 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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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사. 되다는 어떻게 붙이냐면 공부하다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공부되다. 청소하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되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뭐 하다라는 말은 뭐뭐 되다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파생적인 피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통사적인 건 어지다를 붙이거나 개 되다를 붙여요. 두 덩어리죠. 어디다도 두 덩어리인데 얘는 붙여쓰기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동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피동표현은 주로 말하는 이가 행동을 당하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동작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책임 회피하고 싶을 때,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 이제 피동을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동을 두 번 사용하면 문법적으로 비문이에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자, 나뉘어지다 안 돼요. 나뉘다, 모여지다가 아니라 모이다, 믿겨지다가 아니라 믿기다, 보여지다가 아니라 보이다, 잡혀지다가 아니라 잡히다, 그 다음에 쓰여지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피동을 두 번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피동 표현의 예로 보면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죠. 이런 거. 잡다라는 말에 히 들어갔죠. 그리고 목적어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피동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있는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동규가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로 뽑혔다. 누군가가 누구를 뽑았다. 누구가 누구에 의해 뽑혔다. 그다음 발을 밟히다. 이건 목적어 특이하게 있죠. 이런 것들 외워야 되고 돈을 뺏기다. 이거 목적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덜미를 잡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게 발 밟히는 건 누가 봐도 당하는 거죠. 돈 뺏기는 것도 누가 봐도 당하는 거예요. 당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피동이기 때문에 이런 펜법으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의미로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거대로 맞추면 돼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운동화끈이 철수에 의해서 풀어졌다. 동생이 가게 되었다. 개되다 들어가 있죠.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나타나는 의미 변화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죠.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엄마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면 아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호수 10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하면 10마리 잡았을 수도 있고 한 마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끼 한 마리가 포수 10명에게 잡혔다면 한 마리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 해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 아까 있었죠. 근데 이게 간접 높임에서 우리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 있죠. 요거랑 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이건 선생님이 찾아낸 거니까 요 느낌대로 한번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친구가 춤을 추는 바람에 발을 밟혔다. 발은 신체 일부죠. 그 다음에 무서운 친구가 나타나 나는 돈을 뺏겼다. 돈 나의 소유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접 높임에서 소유물, 신체 일부, 생각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맞춰주면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혔다. 이건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이런 느낌으로 구별을 해주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피동 표현은 원래 문장의 주어,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주어로, 서술어는 서술어로. 근데 서술어는 파생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통사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파생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미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히, 리기 전미사 붙이면 되고 뭐뭐 하다라는 말은 되다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 통사적으로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통사는 두 덩어리로 이루어진 두 이어절자리인데 어지다. 근데 이건 두 덩어리긴 한데 무조건 붙여쓰기 해줘야 되고요. 개되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동을 두 번 사용하면 안 돼요. 이중피동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중피동은 잘 모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중피동 문법적으로 비문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아기를 안았으면 엄마의 의지,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으면 아기의 의지,
포수 10명이 토끼 한 마리 잡았으면 한 마리 또는 10마리, 토끼 한 마리가 포수 10명에게 잡혔으면 무조건 한 마리. 그 다음에 목적어에 있는 피동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동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요. 피동은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걸로 했을 때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본 다음에 문제 풀고요. 그것까지 한 다음에는 꼭 반드시 검토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의미로 접근해야 돼요. 당하는 거 맞는 건지 아니면 시키는 건지 이런 걸로 구별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능동의 반대말은 피동이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에요. 이거 구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사동 표현입니다. 자, 사동 표현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 주동이에요. 그 다음에 사동은 다른 동작이나 이런 거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게 사동입니다. 그래서 사동의 사자가 사역동사 할 때 사자고 시킬 사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키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거의 요구에 부응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사동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시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건 주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면 주동,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게 되면 이건 사동이에요. 그 다음, 자, 이 사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키는 사람이 원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해야 되니까 원래 문장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무조건 생겨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동은 무조건 목적어가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원래 문장이 없었다면 그 원래 문장은 목적어로 어떤 부분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자, 이 주동문의 주어는 목적어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못 가니까 목적어에 제일 가까운 부사어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그대로 목적어예요. 원래 문장에 서술어 있었죠? 이것도 그대로 서술어예요. 근데 서술어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했듯이 파생어를 만드는 파생적 사동이 있고요. 통사적으로 만드는 통사적 사동이 있어요. 파생적은 이히, 리기, 우구, 추 요거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시키다. 시키다는 아까 뭐뭐 하다. 공부하다, 공부시키다, 청소하다, 청소시키다. 뭐뭐 하다가 되는 부분이고요. 통사적인 건 개하다. 요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주동문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동문으로 되게 되면 시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서 시키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게 항상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 시키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동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겠죠. 당하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피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주어. 주어는 사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적어가 만약에 없었다면 목적어 만들어줘야 되니까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다면 목적어 자리가 채워져 있으니 목적어로 갈 수 없어서 목적어랑 그나마 비슷한 부사어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갈라지는 게 주어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어는 목적어로 가거나 부사어로 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시키는 사람이 될 거니까.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세동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읽어봅시다. 자, 주동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동은 주체가 다른 동작에 대해서 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유지,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유지죠. 그 다음에 주어는 목적어로 가거나 목적어가 차 있으면 부사어로 가고요. 새로운 주어 생기는 건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서술어를 교체하는 방법은 파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통쇄적으로 바꾸는 경우 있어요. 파생어는 당연히 전미사를 통한 방법이고요. 한 단어 안에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저걸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파생적 비동은 이히리기 우구추 7개다 시키다. 통사적인 건 개하다. 그다음에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작을 스스로 하지 않고 시킨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사동이 있는데 자, 문맥에 따라서 비문일 수도 있고 비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쓰기는 애매하긴 한데 이중사동의 유형은 총 3가지. 이렇게 맞춰봅시다.
자다라는 말은 재우다. 서다라는 말은 세우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모두 다 이가 들어가고 우가 들어가서 접미사가 두 개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어가 특수하기 때문에 사동을 만들 때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단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시키다, 작동시키다, 소개시키다, 제외시키다, 가동시키다, 가결시키다, 먹이게 하다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문맥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먹이게 하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는 먹어요. 엄마는 먹이다예요. 아빠는 이걸 허락해가지고 시키게 되면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맥락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하다라는 단어에는 교육하다라는 말에는 이미 사동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시키다를 붙이면 또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맥락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겠죠. 자, 사동 표현의 예를 쭉 보시면 목적어 있는 것만 먼저 확인하세요. 자, 목적어가 무조건 다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문에는 의미 차이가 조금씩 생겨요.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면 이 파생적으로 만들게 되면 직접 입혀줄 수도 있고 말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도 있고 입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자, 입게 하다라고 했으면 말만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입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사동을 만든 다음 피동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이거는 비문이 아니에요. 벗겨지다 있죠. 벗겨지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자가 벗겨졌다. 이거 쓰는 말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창문이 열려졌다.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이중피동이죠. 그러면 어쩔 때는 이거고 맞고 어쩔 때는 이게 틀리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지다를 벗기세요. 자, 모자가 벗겨지다 해서 모자가 어지다 이렇게 빼버리면 벗겼다. 안 맞죠? 모자가 벗겼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이 문장이 맞는다라는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문이 열려졌다. 어지다를 벗기면 창문이 열렸다죠. 그럼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지다를 벗겨가지고 사동을 만든 다음 피동을 만드는 방법을 구별하시고 어지다를 벗겨가지고 이중피동도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사동에서는 목적어 숨기는 경우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목적어를 숨기는 경우는 아는 문장 만들게 되면 목적어 숨길 수 있고요. 목적격 조사를 보조사로 사용하면 목적어 좀 안 보이는 경우로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는 문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목적어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목적어가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생을 뭐가 좋을까요?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날린 종이 비행기는 이렇게 돼버리면 날린 종이 비행기는 부분에는 목적어 없죠. 근데 이 문장 빼버리면 누군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문장 안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다른 문장 안에서도 이런 걸 판단해 줄 수 있으면 파악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이라고 써야 되는데 종이 비행기만 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어 목적격 조사를 안 보이게끔 만드는 장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할 거 사동에서는 기억해야 할 게 뭐뭐 있냐면, 자, 어떤 행동을 알아서 행동하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주동이고요. 어떤 행동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시키는 의미로 가게 되면 사동이에요. 당하면 피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는데 과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가 될 때도 있고 부사어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로 가면 되고 목적어가 있으면 부사어로 가면 돼요. 그다음 항상 새로운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행동했던 주동에서 시키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시키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해야 되니까.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목적어는 목적어 그대로, 그다음에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 근데 이 서술어가 파생적으로 가는 방법과 통사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파생적으로 가는 건 이힐이기 우구추 시키다.
시키다는 뭐뭐 하다에 대응되는 거. 공부하다, 공부시키다, 청소하다, 청소시키다. 되다 똑같죠. 공부하다, 공부되다, 청소하다, 청소되다. 그다음에 개하다 붙이는 건 두 덩어리니까 자, 통사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중사동의 개념은 문맥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잘 구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어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자다, 서다, 재우다, 세우다, 그다음에 차다도 마찬가지죠. 차다도 채우다, 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단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형이니까 요거는 모두 다 비문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하다 이런 것들은 사동의 의미 내포되어 있고, 소개하다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다 이런 거 붙이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면 말만 해서 입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입혀줬을 수도 있고, 즉 직접과 간접의 의미가 파생어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통사적으로 만들게 되면 간접의 의미만 있다. 자, 이걸 바꿔가지고 어머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라고 하면 숟가락을 퍼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말만 해가지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알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게 했다고 하면 말만 하고 아기가 알아서 먹은 경우 있어요. 그거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요걸 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사동을 만든 다음에 피동으로 만드는 경우 어떻게 구별하냐면, 피동을 벗겨서 말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거는 원래 문장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피동을 만든 다음에 피동을 만드는 건 이중 피동이었죠.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건 어지다를 모두 벗겼을 때 얘가 자연스러우면 이건 이중 피동이니까 원래 문장이 잘못된 거, 이걸로 구별해 주면 되고요. 목적어 찾는 거에 신경 쓰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사동이 있고 피동이 있다면 두 개 문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좀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사동은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목적어 일반적으로 있고요. 피동은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걸로 풀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걸러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한 다음에 목적어 있는 피동도 있는데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일부를 숨기는 경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미로 가면 돼요. 시키는 의미인지 당하는 의미인지 이런 걸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좀 함정 같은 거 심리전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개념 좀 철저하게 외우시고 문제풀이 연습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